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있는 새댁입니다. 이 나이 먹고 새댁이라는 말을 쓰려니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사이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산 사람 모시고 살아야 할 세상에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분만 찾아대니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아마 대부분의 며느님들이 다 겪은 일일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들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런 기대 한 번을 안 받고 살아봤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우리 가족들의 기대라는 것을 한 몸으로 받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녀였거든요. 장녀, 장남이라고 전부 그런 기대감을 달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지만 저는 유독 조금 심한 편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험을 쳤다 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키울 정도로 제가 제 앞가림을 알아서 뚝딱 잘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말에는 조금 뻥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죠. 자식 자랑을 하는데 조미료 한 번을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손에 장이라도 지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거짓말이 단 한 개도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정말 너 키우면서 잔소리 할 일이 뭐가 있겠니? 너는 말이야, 알아서 척척 잘도 하는 똑순이었다고. 우리 동네 최고의 브레인. 엄마, 뻥도 작작 쳐야지. 애가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한다고 잔소리를 안 해. 밥 좀 잘 먹어라. 공부 좀 더 해라. 방 좀 치워라. 살면서 들을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어릴 땐 그런 약 한 번도 없었다니까. 우리 딸한테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아예 없었어요. 말 맞다나 시험 성적 알아서 척척 받아와. 방 청소 깔끔하게 잘해.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정리해, 교복 정리해. 뭐 어려운 게 있었다고. 나는 너 같은 자식이라면 여의도 더 키운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10명이나 어떻게 키우려고 하면서 웃어 넘어갔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실 때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게 내적으로 뿌듯해지는 경향이 좀 있었죠. 사실 저는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적으로 심각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 손이 닿는 곳은 무조건 깨끗해야 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편이 보기에도 좋은 법 아니겠어요?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저는 항상 깔끔한 편이었기 때문에 저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꼭 깔끔을 떤다는 말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선생님들도 저희 깔끔함에 질렸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보았으니까요. 반 아이들도 불만이 많았겠죠. 제가 주번을 하는 날에는 정말 칠판이 빛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해서 비교가 많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공부 역시 깔끔하게 잘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선생님의 칭찬을 차지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죠.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학교 생활에서 쓰는 감투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성격 자체가 좀 완벽해야 하다 보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이 받아야 할 칭찬도 제가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랬죠. 제가 딱 소위 말하는 엄마 친구 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친구 딸은 말이다.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그 표본이 저였다니까요. 제가 너무 자랑이 심해서 조금 불편하시다고요? 제가 이럴 때 자랑을 해야지 아니면 어디 가서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엄마는 제 덕에 어깨에 뽕도 조금 올라가셨었죠. 아니, 우리 딸이 이번에도 글쎄 시험을 잘 봤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 뭐야. 아니 또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었나 했더니 1등을 했더라고. 쟤는 참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다니까. 아유, 유영이 엄마는 자랑거리 늘어서 좋겠네.
유영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잘하겠지. 제가 하루 이틀 똑 부러졌어. 유영이 지나가는 자리는 깨끗해. 그럼. 그나저나 지수 엄마. 지수는 어제도 담벼락 밑에다가 쓰레기 버리던데. 그거 우리 집 담벼락이라고 매번 얘기하는데 걔는 거기에 무슨 안 보이는 쓰레기통이라도 뒀대. 지수가요? 아유, 걔는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몰라. 근데요, 우리 지수가 뭐 맨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근처에 차라리 쓰레기통을 좀 두시지. 뭐야? 그러면 우리 집 담벼락 밑에 하나같이 쓰레기를 버릴 거 아니여? 지수 엄마가 지수한테 가서 잔소리 좀 하란 말이야. 유영이는 난자리가 깨끗한데 지수는 왜 그래? 어머, 아니 뭐 그런 걸로 비교를 하고 그래요? 기분 나쁘기 싫이. 유영이는 유영이고 지수는 지수지. 여기서 잠시 나오는 지수라는 친구는 저랑 동갑인 친구였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날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왔고 또 쭉 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 중학교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엄청나게 질투를 하는 친구였죠. 제가 하는 것마다 척척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그만큼 주변에 성실한 친구도 많았는데 지수는 약간 뭐랄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살갑게 굴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죠. 같이 어울리는 무리가 아예 다른 친구였어요. 아무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와 지수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수는 저에게 질투심이 꽤 있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은 예쁘게 생겼지만 그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오죽하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도 지수가 지나간 자리는 알겠다 하고 말을 하셨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혹은 자습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풀이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었고 시험 기간이 되면 다 같이 족보를 만들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저희 선생님 역시 저와 제 친구들 무리를 예뻐하셨습니다. 막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누가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중학교에 들어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담임 선생님들끼리도 은근한 신경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우리 반에서 전교 1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로 내기도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이랑 이걸로 묘한 신경전이 붙으신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험 잘 봐야 한다. 다른 건 아니고 적어도 옆반보다는 잘 봐야 해.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어서 큰 걱정은 없다면 뒤에서 1등부터 3등 하는 친구들은 분발해야겠지? 아, 선생님 성적 가지고 자꾸 껍지지 마세요. 저희라고 뭐 전교 1등 안 하고 싶겠어요? 이번 시험은 특별히 잘 봐야 하니까 뒤에서 1등부터 3등. 너희들은 반에서 1등부터 3등한테 자율학습 시간에 문제풀이 배우도록 해라. 매일같이 문제집 채점해서 오답 노트 만들어 오고. 헐, 이거 대놓고 지금 몇 등인지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자존심 상한다. 쌤,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새별이 다운이 지수. 너희는 유영이, 진현이, 하늘이한테 앞으로 1대1로 자율학습 시간에 교과목 지도 받도록 해. 유영이, 진현이, 하늘이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싫다고 그래요? 저도 솔직한 말로 제 공부를 더 하고 싶지 공부 못하는 애들 봐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죠. 졸지의 뒤에서 1등에서 3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 까발려진 새별이 다운이 지수는 얼굴이 똥 씹은 얼굴로 바뀌었지요. 선생님도 잔인하시죠? 사춘기 여학생의 마음은 몰라주시고 그렇게 대놓고 너희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셨으니까요. 아무튼 시험을 앞두고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매번 지수를 붙잡고 공부를 알려주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쉽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냥 멍청한 거더라고요. 골백 번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도 다르잖아 하는데 숫자만 다른 거지 문제풀이 방법은 똑같았단 말이죠. 지수야, 이것도 못 알아들어서 어떡해. 이거는 1학기 시작하자마자 배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해야 하는데, 야, 너 진짜 공부 좀 한다고 유세 떠냐? 진짜 어이가 없네. 네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이지 전국에서 1등이야? 너 그럴 깜냥도 안 되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해? 그냥 이 문제나 좀 빨리 풀어. 나도 자습 시간에 내 공부 좀 하자. 이 똑같은 문제만 벌써 몇 번째야. 얘 봐라. 나 무시하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네가 뭔데? 네가 뭐 학교 쌤이야? 선생님이 나한테 시켜서 하는 거잖아. 선생님 대신 하는 거라고. 알겠어? 지수는 저에게 마치 열등감이라도 있는 애처럼 굴었죠.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저희 반 전체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지수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냥 집에 갔다고 솔직하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저거 뭐가 되려고 하면서 한숨을 쉬셨죠.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집에 갔다고 지수가 혼나면 꼭 그 불똥은 저한테 튀었어요. 지수는 지가 난 자리가 너무 커서 걸렸을 뿐인데 늘 제가 일러 바친 줄 알더라고요. 저한테 두고 보자 하는데 이건 무서워서 숨은 쉬겠어요? 두고 보자고 경고를 날린 지수가 지네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진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엄마의 딸 자랑에 지쳐 있었던 지수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잡돌이 하셨죠. 네가 뭔데 우리 딸을 가르치냐, 네가 선생이냐, 우리 애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는 가만히 있었게요. 동네 엄마들 있는 데서 야질야질하게 일부러 더 엿먹어라 하고 구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유영이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반에서 좀 공부 못하는 애들 데려다 놓고 시험 성적 올리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랬나 봐. 다른 애들은 다 고맙다고 하는데 지수만 그렇게 툴툴거렸다대. 네가 선생실에 왜 하냐 하면서 말이야. 세상에, 유영이도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챙겨줬으면 지수네가 떡이라도 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랬대? 모르지 뭐. 아휴, 그 집 딸이 우리 유영이한테 공부를 배우는 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말이야. 저도 물론 저희 엄마가 100%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마 그 말로 인해서 지수 엄마의 자존심은 더 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수 엄마가 결국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난리를 치셨거든요. 내 딸이 잘난 건 너나 알지. 왜 우리 지수까지 끌어와서 욕을 보이냐고요. 우리 엄마 그렇게 지수 엄마랑 한바탕 한 다음에는 저에게 무조건 전교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을 하셨어요. 제가 전교 1등을 하지 않으면 쪽팔려서 안 된다나 뭐라나. 저희 아버지도 한심하다는 듯이 엄마를 보셨죠. 아니, 무슨 엄마들 자존심 때문에 애한테 전교 1등을 하라고 그래. 그게 뭐 쉬운 일이야? 2등이나 3등이나 중학교 성적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괜히 그렇게 애한테 부담 줘서 망치게 하지 말고 당신도 좀 자중해. 학원날 그렇게 허세를 떨어대며 자랑을 해대니까 동네 사람들도 유영이가 1등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 아버지야말로 제 편이셨죠. 하지만 이변 없이 저는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고 그 덕에 우리 엄마의 콧대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한 등수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봐야 반에서 꼴찌나 다름 없었어요.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시험날 맹장이 터져서 시험을 못 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수의 등수가 하나 오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는 서로 갈라지면서 동네에서 마주칠 일도 없었고 서로 살갑게 인사를 할 일은 더더욱 없었죠.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씻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했고
당당하게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싶었지만 전국에 날고 기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대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술과 함께 보냈습니다. 억눌려왔던 저의 유흥 본능이 대학에 가니까 풀어지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은 유영이가 맨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고, 엄마는 제발 저에게 자중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학교 다닐 땐 오히려 잔소리 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게 20살이 지나가니까 고삐 풀린 애처럼 왜 저러는지 몰라. 여보, 애 기강 좀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도 술이 떡이 됐다니까. 거 냅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만 했으니까 이제는 좀 놀고 싶을 수도 있지. 거기다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술도 어느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아이고, 이 양반이 사회생활 2번만 잘했다가는 아주 간에 술이 절여지겠네, 절여지겠어. 그래도 엄마는 저에게 늘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내 딸 아니겠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요? 제가 들어간 회사 옆팀에 지수네 오빠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을 회사에서 만나니까 지수랑 제가 어땠는지 보단 반갑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게다가 지수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간 상황이라 오히려 지수네 오빠랑은 더 거리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회사에서 3년을 일을 하고 제 나이 29살에 첫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수네 오빠가 무척이나 서운해했었어요. 출퇴근 메이트를 잃었다면서요. 제가 이직을 한 뒤로도 지수네 오빠는 간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은 할 만하냐, 회사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냥저냥 잘 지낸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저한테 관심을 표현한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게 31살이었는데 그때 엄청 우울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차였던 거라 더 그랬어요.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 타면서 청승을 떨고 있다가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지순의 오빠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딱 봐도 사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죽상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요. 저 사내연애 하다가 차였거든요. 내일부턴 또 어떻게 회사에서 그 인간 얼굴을 봐야 할지 막막해서요. 이래서 선배들이 사내연애 하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요. 아니, 유영이가 왜 차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앤데. 누가 널 차? 그 새끼가 아주 눈깔이 삐었네. 누가 봐도 오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딱 알겠더라니까요. 주책맞게 그냥 넘어갔어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못 참고 저 좋아하세요? 하고 물어보고 말았죠. 그것도 너무 꾸밈없이 다이렉트로요. 근데 또 지순의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피했는데 그 뒤로 불도저처럼 들이밀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저도 결국 3번 만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집이랑 엮일 줄은 몰랐는데 제 나이 34살에는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연애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제가 홀라당 까먹고 말았던 거죠. 지순의 오빠랑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제 시누이가 지수가 된다는 것이랑 같은 소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수가 쭉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빠랑 연애를 하는 동안 지수를 마주칠 일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오빠가 지수랑은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생각이 났던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가 상견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가뜩이나 그 집에 시집을 간다고 걱정거리가 만땅이셨었는데 상견례 자리에 지수가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지수야, 너 일본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오늘 딱 맞춰서 한국에 들어오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뭐 너 보겠다고 한국에 들어왔겠냐? 나 일본 생활 아예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한국이 그렇게 그립더라고. 때마침 이직도 성공했고 말이야.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 안 그래도 오빠가 걱정이 좀 있었거든.
오빠도 미리 알았으면 이야기 좀 해주지 그랬어. 오빠도 몰랐어. 내가 서프라이즈로 들어온 거라. 근데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상견례 자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 아니 둘이 언제부터 연애를 한 건데? 너야 나한테 말을 할 일이 없겠지만 오빠까지 나한테 꽁꽁 숨길 줄은 몰랐다. 너랑 연애하는 거 며칠 전에 들었다니까? 마치 저를 위아래로 쭉 흘겨보는 듯한 얼굴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제 성격 같아서는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냐고 한마디 하고도 남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도 드리고 결혼 날짜도 잡는 날인데 화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시누이가 될 사람한테 제가 버릇대로 예전처럼 굴어봐야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끽해봐야 시집살이가 전부겠죠.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지수 자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혼 이야기를 하러 온 건지 딸 자랑하러 온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 지수가요. 글쎄 이번에 한국으로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서입니다. 대기업. 우리 며느리도 못 들어간 대기업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니까요. 전교 1등만 하던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에 못 갔는데 우리 딸은 꼴찌만 하다가 턱하니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그러시군요. 지수가 대기업에 들어갔구나. 어디 갔는데요? 삼성, LG 뭐 어딜 갔을라나?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니까 또 지수가 입을 다물대요. 나중에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대기업 아니더라고요. 저는 또 하도 자랑을 하길래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이름만 들으면 대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법한 중견기업에 들어갔더라고요. 지수 성적에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했죠. 아무튼 상견례 이후에 엄마가 살짝 씩씩거리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그래도 일찌감치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3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할 때 모아둔 돈이 나름 넉넉한 편이었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약이 많다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생일대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엄청 공들여서 비싸게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폐물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나누지 않았고 저 역시 예단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품 싹 빼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런 걸 준비하는 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그럴 돈이 있으면 저희 집을 더 꾸미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딱 부르시는 겁니다. 예, 알아서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꺼내기 전에 암시롱 사인이 없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뭐 챙겨야 할 게 따로 있었나요? 당연하지. 얘는 시집을 오려면 예단비를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예단비라뇨? 어머님 저희 그런 거 없이 하기로 했었는데 오빠한테 말 못 들으셨어요? 저 폐물 안 받고 예단도 안 하기로 했는데요. 폐물이랑 예단은 다른 거지. 네가 뭐 어디 진주나 순금 같은 게 필요하니? 그렇지만 예단은 다른 거다. 우리가 선물을 돌려야 할 친척들이 한둘이 아닌데 예단비를 안 해오면 어쩌자는 거야. 친척들한테 빈손으로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주시오 할 거야?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상견례 때 만약에 예단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폐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말 한마디 없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황당했습니다. 근데 대놓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겠어요? 예단비 노래를 부르시면서 언제 해오냐 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거 다 해드렸죠. 결혼식 날 입이 대빨 나오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희 부모님도 그냥 해야 할 거 했다 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이랑 시댁이 한 동네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늘 그 동네를 살다가 저랑 남편이랑 서로 회사가 멀지 않은 곳에 딱 중간 지점쯤에
신혼집을 잡게 됐단 말입니다. 저희 부부 생활이 우선이지 시댁 친정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신혼집을 같은 동네가 아니라 회사 가까운 곳에 잡았다고 시어머니께서 서운하다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먼 동네로 갈 수가 있어? 아, 나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내 옆집으로 올 줄 알았다. 시댁 가까운 곳에 살아야 일도 시키고 할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니 제가 무슨 시댁에 종살이를 하려고 시집을 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얼굴도 자주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했으면 최소한 그럴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라도 들죠. 이건 일을 시킨다고 하니까 어이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 놈이 노선이라도 똑바로 잡고 말을 했으면 도움이라도 되죠. 제 편을 들긴 들어야겠는데 방법을 몰랐던 건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을 시킨다고 그래? 우리 처가도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가까이 서면 나도 처가 가서 종노릇 해야 하는데 멀리 사는 게 낫지. 뭐라고? 우리 귀한 아들한테 종노릇을 시킨다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사위 귀한 줄 모르고 아무 일이나 불러다가 막 써재끼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며 저를 보고 툴툴 거리시는 겁니다. 저 진짜 머리가 띵했다니까요. 제가 한숨을 푹 쉬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서 누나를 부라리시면서 너네 집에서 우리 아들 종처럼 부려먹냐고 댁댁 거리시는데 우리 남편 머리만 극적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고 답답하겠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잔소리 실컷 듣고 나와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언제 오빠한테 일을 시킨 적이 있었다고 그 뒤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머님은 오해하시게 행동을 하고 그래?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랬지. 내가 말을 좀 조심해서 했어야 했는데 내 실수다. 나는 자기한테 일 시키면 그만큼 나도 처가 가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게 말을 해서 어쩌냐고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편은 다음번에는 본인이 더 신중하게 말을 하겠다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에서 이때다 싶게 남편을 굴려먹는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오해를 풀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단단하게 오해를 해버리셨고 며느리를 부려먹어야 우리 아들이 덜 억울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결혼도 했겠다. 조상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조상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무슨 효도를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미 조상님이신데. 조상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우리 집안 굽이굽이 잘 살펴봐 달라고, 우리 아들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 말고 뭐가 있겠니? 갑자기 여태까지 드리지도 않으시던 제사를 지내시겠다고요? 그래, 우리 지수도 이제 한국에 영영 들어왔겠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나누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아버지 제사부터 싹 다 지내시겠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한 동네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거야 지내는 거라지만 며느리 들어왔다고 갑자기 없던 제사를 부활시키는 건 너무 치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즉슨 지들이 할 땐 귀찮아도 일할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안 귀찮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보가 고와야 조상님들도 곱게 봐주는 거라던데 이건 놀부신보 뺨치더라고요. 황당하지 않고 백이겠어요? 저는 바로 친정집에 일러 바쳤죠. 우리 엄마한테도 저는 누구보다 귀한 딸인데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아이 그래서 그놈의 옆에 내가 갑자기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다고? 아이고 내가 진짜 사위를 봐서 넘어간 게 아니었는데 결혼을 말릴 걸 그랬지. 아 몰라. 제사라는 걸 나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 엄마? 우리 사위 좀 바꿔봐라. 네 장모님 저 찾으셨어요? 아니 그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도대체 우리 딸이 시집가니까 왜 갑자기 없던 제사를 지내시겠대? 우리 딸이 뭐 만만해서 그래? 일 시켜 먹고 싶어서? 아니요 저희 집도 원래 제사를 쭉 지내려고 했었는데 지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루다가 장모님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남편 쩔쩔 매면서 통화를 하는데 곧 죽어도 제사 없앤다는 말은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무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로 저희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일이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에게는 아버지 제사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기일에 딱 한 번 드리기로 했던 거고 명절에야 명절 음식 가지고 간단하게 차례 지낸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사의 제자도 모르는 저한테 구구절절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진즉에 제사를 지낼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지요. 그래도 며느리가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할머니의 할아버지 제사에 막 늘리려고 하시는 거 전 시간 안 돼서 죽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되겠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솔직히 좀 귀찮으셨는지 시아버지 제사만 잘 드려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사상이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야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김치찜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나. 국도 사골국이어야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만 시켜대시더라고요. 특히 김치찜은요. 지수가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제가 더 뿔이 났던 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지수는 할 줄 몰라서 못 시킨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라면서 남편한테는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딱 저한테만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한다면서 음식을 하자고 앞치마부터 던지시는 거죠. 곱게 주면 또 몰라요. 저도 하루 이틀이 이제 계속 되니까 슬슬 승질이 나대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말을 했죠. 와서 일손 도우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완전히 기겁을 하면서 둘이 해도 충분하다면서 지수 보고는 쉬라고 하대요. 누가 봐도 셋이 힘을 합치는 게 더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처음부터 할 줄 알았냐고요. 배워야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지 딸만 귀한 딸인 건지 죽어도 안 시키려고 하는 꼴이 보기 싫었어요. 결국 제가 못해 먹겠다고 앞치마까지 던지니까 마지못해서 전 부치는 곳 앞에 지수가 홀라당 앉더니만 일부러 부치는 족족 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멀쩡한 거 조사 놓고 막 태워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생각 한번 빤해지고 시어머니께서는 일부러 보란 듯이 웃으시면서 우리 지수는 이런 거 못한다니까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눈치 살살 보시더니만 지수한테 너는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누구는 출근 안 합니까? 망친 저는 남편 입으로 쏙쏙 들어가고 아주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망치면 되지 않겠냐고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근데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렇게 제사 3년 차쯤 지냈을 때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싶었는데 돌아오는 시아버지 기일이 하필 제가 제일 바쁜 주간이랑 딱 겹치는 겁니다. 야근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해외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날까지 기한이라 무조건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나 아버님 기일에 해외 거래처랑 무조건 미팅해야 되고 자료도 줘야 해서 야근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날 연차 못 써? 준비할 거 많은데 그럼 우리 아버지 제사는 어떻게 해? 아니 우리 아버지 제사도 아닌데 당신이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네 아버지잖아. 아이 뭔 말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냐? 너 없이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럼 그냥 빨리 일 마치고 집으로 달려와 알았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배알이 꼴려서 일찍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껏 천천히 일을 했습니다. 할 일 다 하고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해야 하는데 집이 잠잠한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였는데 제사날 보통 11시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준비가 다 된 건가 싶어서 기웃거리는데 식탁 위에 전 부칠 재료며 뭐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재료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는 걸 보고 기함을 토했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오시더니만 냉장고에서 재료를 더 꺼내시는 겁니다. 어머님, 어떻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부터 이거 해서 언제 제사를 지내요? 그러길래 누가 이렇게 늦게 오래? 음식을 할 년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니?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우리 새언니가 들어간 회사는 일하는 만큼 돈은 주나 몰라. 열정 페이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지?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법이라고 옆에서 지수가 한마디 거드는데 아주 짜증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저도 한숨 푹푹 쉬면서 미리미리 준비가 좀 되어 있을 줄 알았다고 볼멘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직장인이고 다음 날 출근도 해야 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언제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늦은 게 누군데 훈육질을 하냐고 동태전부터 부치라고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열받는 게 지수가 저한테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연차를 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누군 안 쓰고 싶었겠어요? 제가 꼭 처리를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못 쓴 거죠. 지는 소파에 처자빠져 누워서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글부글 속이 끓더라고요. 남편 놈도 나 몰라라 하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 12시에는 제사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저녁도 못 먹고 일을 하다가 왔는데 열이 너무 받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손에 쥐어주신 앞치마 땅바닥에 팍 패대기 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제사 안 지낼래요. 저 더 이상 종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제사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해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종년은 무슨 놈의 총년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종노릇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 마음 놓고 부려먹지도 못하는 년이 왜 총년이야?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저라고 기가 안 막히겠어요? 아니 막말로 여태까지 제사니 명절이니 뭐니 하면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은근히 말로 사람 꼽주면서 스트레스 준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몸 쓰는 일을 해야지만 종년인가요? 말로 스트레스 주면서 야질야질하게 사람 마음 갉아먹는 건 종년한테 하는 짓 아니고요. 저는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3년 만에 저렇게 퍼질러져서는 지네 집이 최고인 척 구는 것도 짜증이 났고 회사 다닌답시고 지 혼자 세상일 다 하는 것처럼 구는 시누이는 더 짜증이 났죠. 지가 밖에서도 갑질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렇게 저한테 갑질을 해대려고 하는지. 이래서 시자 붙은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봅니다. 저 시집 온 뒤로 제사 지낸다고 제삿날 부려먹은 건 뭔데요? 남의 집 며느리 부려먹으셨어요? 저 부려먹으셨잖아요. 참네, 누가 보면은 무슨 하루 종일 부려먹고 대청소라도 시킨 줄 알겠다. 내가 시키고 싶은 건 며느리 눈치 보여서 꾹꾹 참은 거야. 다른 며느리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다 이러고 살지. 그러면 우리 집에 시집을 가서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랬는데? 어? 제가 언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막말로 우리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남의 조상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뭐라고? 남의 조상? 어떻게 지아비네 집 조상님들을 두고 남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너 어디서 굴러먹은 말버릇이야?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요, 심지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버님까지는 그렇다 쳐요. 도대체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구냐고요. 그리고 덕은 장씨 집안 사람들이 싸야 하는 거죠.
저는요, 오씨 집안 사람이지 장씨 집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찬 듯 허허 하시면서 헛기침을 내뱉으셨습니다. 제가 뭐 어느 집안 따져가면서 편가르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시누이도 남편도 옆에서 입을 떡 벌리대요. 지들이 뭐 입 벌리면 어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데. 기가 막힌다. 아주 기가 막혀. 그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얘기냐 너는? 나는 그럼 뭐 장씨 집안 사람이라서 제사 지내냐? 그러니까요. 어머님도 말씀 잘하셨네요. 아이, 어머님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장씨 집안 사람도 아닌데 둘이서 연락에 제사 준비해서 돌아온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니네가 왜 자식이 없나 했더니 그 마음을 곱게 쓰질 않으니까 덕을 못 쌓아서 아직 자식이 없는 거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뜨악스러웠죠. 저랑 남편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저랑 4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남편은 41살이었거든요. 그 나이에는 멀쩡하다 싶다가도 고장나는 부분이 하나 둘씩 있지 않겠어요? 20대에서 30대 때랑 40대랑은 체력 차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또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힘을 쓰면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게다가 맨날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랑 무슨 애를 얼만큼 자주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도 손발이 쿵짝쿵짝 잘 맞아야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의 문제인 것이 더 클 텐데 시어머니께서 마치 제가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말을 하시는데 기도 막히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니 자기가 무슨 선무당이란 말입니까? 니들 사이의 문제는 너한테 있다? 이 말 자체가 생사람 잡는 말이잖아요. 저는요 아기도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누구보다 애도 잘 키울 자신 있었고 또 하루 빨리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열이 뻗치다 못해 터지겠더라고요. 저는 식탁으로 걸어가서 식탁 위에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손질조차 되지 않은 채소들을 남편에게 하나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놈 날아오는 당근에 양배추에 놀래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여기서 제 편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성질을 버럭 부리니 정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2년 전년 저를 다양하게도 부르시면서 곱게 손질해야 할 채소를 던져서 망가뜨린다고 난리를 치셨죠. 미친 거 아니냐 하는데 열불이 터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장씨 집안 사람도 준비를 하지 않는 제사를 송씨랑 오씨가 지내는 게 여러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사 잘 지냈으면 부자라도 됐어야지. 매달 월급은 쥐꼬리고 이번 달은 또 어디서 아껴야 하나 걱정인데요. 덕봉에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또 따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먼저 따지고 등에 누군데 그럽니까? 저는 폐물 하나 못 받고 결혼했는데 이대로는 못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기가 차다 하시더군요. 사실 저 알고 있었거든요. 예단비를 줘야 친척들한테 받은 거 돌려줄 수 있다고 돈 내놔라 하시더니만 그거 본인 주머니로 꿀꺽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야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촉새 같은 남편이 다 불었는데 어쩌겠어요. 대놓고 그 예단비 어머님 주머니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질러버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러셨겠죠. 아주 조금은 쪽팔리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단비 그거 사실 몇 푼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한 방에 들어오는 월급 같은 단비잖아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돈 꿍치셨으니 할 말 없으셨겠죠. 어머님, 조상님 덕분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간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조상님 덕을 전혀 못 본 사람들끼리 재산이 뭐니 끼리끼리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벌 만큼 벌고요. 우리 오씨 집안 조상님의 기운 잘만 받아서 숨 쉬고 살 만큼 잘 지내니까 앞으로는 명절에 해외여행 갈래요. 뭐라고? 아니, 너만 술술 잘 풀리면 다냐? 정신 나갔냐나.
그렇게 나가 놀고 싶고 장씨 집안 너가 안 볼 거면 아예 며느리 자리 사표 쓰고 나가라. 아이 참, 엄마는 왜 자꾸 연연거리면서 욕을 하고 그래? 여보도 조금만 진정을 해봐. 응? 우리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고. 그런 말이 어딨어?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제사 한 번 안 지냈으니까 덕 같은 거 하나도 못 본 거야? 아니잖아. 세상에 이 집안만 조상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유난이다 싶다. 야야, 너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냐? 너 결혼할 때 제사 지내기로 했으니까 나도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한 거 아니겠어? 내가 덕 받았네. 너 다니는 회사 대기업 아니라니까? 왜 자꾸 대기업이라고 포장을 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너 말 잘했다. 제주는 오 씨랑 송 씨가 부리고 있는데 왜 덕을 장 씨가 봐? 그지? 아니, 내가 잘 돼야 우리 엄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 그럼 어머님까지는 자식 잘 되라고 그런다 쳐도 나는 왜? 나는 왜 남의 집안 챙겨야 하냐고. 야, 너야말로 조상님 덕 봤으면 앞으로는 네 조상님 네가 챙겨. 중견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다닌다고 구라뽕 치지 말고. 너 그거 하나 구별 못하니?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시누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남편도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만 대빨 뿔이 난 상태로 씩씩거리셨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식들한테 강하게 나오는 게 꼴 보기 싫으셨겠죠. 저도 일부러 더 열받으라고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똥오줌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만하자고 말을 하고 집에 가라고 하셨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성격을 전부 다 알지 못하셨나 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길을 확실하게 눌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더 강하게 나와야 한다고 느끼기라도 하신 건지 저에게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 번 더 뱉으셨죠. 어디 그렇게 뻗들 것 같으면 며느리 자리 사표 쓰고 나가라니까. 너가 무서운 줄 알고 어디 시어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 어머님, 저한테 며느리 자리 사표 쓰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랑 이혼하라는 소리신 거죠? 그래요, 뭐. 제가 아실 게 있겠어요. 사표 쓸게요. 그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도 놀랄로자 남편의 얼굴도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굽히고 나가봐야 제 인생만 피곤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회사 가방에서 A4 용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는 휘갈기기 시작했어요. 사표 쓰라는데 어쩌겠어요? 사직서 딱 3글자 적고 그 밑으로 더 이상 며느리직 못해 먹겠으니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휘리릭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인까지 딱 한 뒤에 시어머니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그 종이 들고 부들부들 남편은 입만 떡 벌린 채 눈만 껌뻑껌뻑 하대요. 시누이 역시 제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지 찍소리도 못했죠. 제가 팔짱을 딱 끼니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직서라니? 이게 뭐야? 그럼 지금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야? 봐라. 내가 장씨 집안 재산 못 지내겠다고 말을 하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사표 쓰라고 하시잖아. 어쩌겠어. 뭐 며느리직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랑 이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새 며느리 들여서 종처럼 부려먹기라도 하시지. 제사를 꼭 지내셔야겠다며. 아니 어떻게 그래도 이혼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 내가 했어? 어머님이 하라고 그랬지. 다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이지 내가 내 입으로 한 소리 아닌데.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학창 시절부터 잘난 척은 아주 혼자 다 하더니. 야, 네 똥 그렇게 굵냐? 내 똥 굵다. 왜? 학교 다닐 때는 나한테 공부 배워 먹던 게 일본으로 유학 한 번 갔다 온 걸로 아주 중견기업에 들어간 게 누구야? 완전 돌머리에서 일본어 조금 할 줄 안다고 그 좋은 회사 들어간 게 누구냐고. 그러면 장씨 집안에서 제일 큰 절을 해야 할 사람은 너야 너. 소파에 뒤집어져 누워서 전 부치는 거 구경할 게 아니라 네가 제사 준비 다 해야 하는 거라고. 너 지금 난 무시하냐? 내가 학창 시절에나 그랬지 사회 나와서도 그렇게 돌머리인 줄 아냐고. 과거 일은 과거 일 뿐이지 왜 끄집어내고 지랄이야. 씨. 그러게나 말이다. 어머님 들으셨죠? 과거 일은 과거일 뿐인데
왜 과거 조상님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이 사달을 만드세요? 무슨 말을 해도 제 말발에는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리기만 하니까 결국 시자 붙은 사람들 입이 조개처럼 앙 다물어지더라고요. 저는 서류 가방 들고 시댁을 당당히 나왔습니다. 남편놈 정신 차리더니만 저 따라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친정집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했죠. 소심한 새끼. 글쎄 제가 친정 간다니까 가서 욕이라도 처먹을 것 같았는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대요. 끝까지 비겁한 놈,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그 밤에 친정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부모님 TV 끄고 주무실 준비하시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 맞다. 너네 시댁 제사랬지? 아이고 무슨 제사를 평일에 지내. 근데 여긴 왜 왔어? 내일 출근 안 해? 부모님께서는 궁금해하셨고 저는 어차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 굳이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구절절 오늘 퇴근하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점점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파르르하게 변하시더라고요.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부모님 분명히 제 편을 들어주실 테니까 저도 3대3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죄다 일러 바쳤습니다. 치사해서 며느리 못해 먹겠다고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 갑자기 옷을 걸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댁에 가자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딸이 그런 꼴 당하고 왔다는데 참으실 수 없었겠죠. 바로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시댁에 쳐들어갔는데 이 인간들 그 시간에 배라도 고팠는지 태연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제사는 개뿔, 일할 며느리 없으니까 바로 제사 접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 꼴을 보고 저희 엄마 분노하셨죠. 아이고, 남의 집 딸은 부려먹겠다고 제사 음식 하라 해놓고 일할 사람 없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서 배떼지 불리고 있어? 장서방, 그거 해도 너무하네. 우리 딸은 찬밥이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장모님, 배가 너무 고파서 시켜 먹고 찾아가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이혼하겠다고 마누라가 뛰쳐나갔으면 바로 붙잡으러 와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어휴, 이런 막대 먹은 집에 우리 딸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딸한테는 제사 음식 해라 어쩌라 하더니 니들끼리 못하겠어. 장서방, 내 정말 실망이네. 이혼해. 우리 딸 우리가 데리고 간다. 저 장모님, 정말 오해십니다. 정말 이것만 후딱 먹고 이 사람이랑 대화로 잘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지랄 연병을 하세요. 됐으다. 밥이나 마저 쳐드시고 우리 딸 얼굴 2번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셔. 집에 찾아오기만 해봐.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습니다. 남편 놈이 무릎을 꿇고 냅다 비는데 시어머니 옆에서 가슴 팡팡 치시대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으냐고 남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무릎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되려 큰 소리로 이혼하라고 소리를 치셨고 저희 엄마도 맞불이다 싶었는지 뜻이 맞아서 다행이라고 이혼시키자 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감정이 격해지니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죠. 남편놈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난리대요. 알고 보니까 시누이인 지수.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오빠가 당장 이혼을 하면 시댁에 눈치라도 보였던 건지 지수랑 남편이랑 둘 다 저 찾아와서는 이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꼬드기는데 냅다 손가락으로 욕 날려주고 이혼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혼은 금방 처리가 되었어요. 끝까지 남편놈이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마무리하고 결혼할 때 들고 왔던 것들 전부 반반 갈라서 나눠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나누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게 과정이 귀찮더라고요. 결혼은 혼인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되던데 이혼은 그렇게 시키는 게 많은지요. 아무튼 이혼하고 저는 회사 생활 잘했어요. 제가 34살에 결혼해서 37살에 이혼을 마무리했잖아요.
죽어라 열심히 일하면서 제 인생 가꾸니까 알아서 벤츠 찾아오더라고요. 39살에 3살 연하남 만나서 재혼했고 지금은 나이 40에 임신을 했지 뭡니까? 나이가 있어서 시험관을 생각했었는데 자연 임신으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남편은 4살 연상이던 그놈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시댁에서도 저의 과거는 묻지도 않고 잘 해주셔요. 임신을 한 뒤로는 더더욱 잘 해주시고요. 전 남편은 아직 혼자 산다고 들었습니다. 지수고녀는 아주 고소하게도 결혼하려고 준비 중이던 사람이랑 결국 결혼은 했는데 아주 개차반 망나니를 만났더라고요. 집안에 얼마 없는 돈까지 죄다지 남편 사업하는 데 투자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지금은 전 시어머니 집에서 처가살이 한다고 하대요. 우리 엄마가 오며 가며 어쩔 수 없이 한 동네라 마주치는데 전 시어머니도 본인이 딸년 빚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쪽팔린지 아니면 백수인 사위 때문에 쪽팔린 건지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 타령하면서 조상님 덕이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만 개뿔 소용 없는 거죠. 아주 고소하다니까요. 남 불행한 꼴 보면서 웃으면 안 된다지만 오늘은 좀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